2004년 9월 18일 새벽 1시 18분. 태풍이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간 지 불과 6시간. 통영 앞바다는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3m를 넘나들었고 바람은 초속 15m로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며 불어댔습니다. 해상에는 부서진 어선 조각들과 떠내려온 양식장 부표들이 뒤엉켜 있었고 기름띠가 검은 뱀처럼 물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통영해경 파출센터 낡은 2층 건물의 사무실에는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은 단 2명. 10년차 최상우 경사와 이제 막 6개월을 넘긴 신입 순경 한도연이었습니다. 원래라면 4명이 근무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체제가 계속되면서 인력이 분산된 상태였습니다. 한도연은 경상남도 거제 출신으로 해양경찰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첫 발령지로 통영을 선택했습니다. 키 178cm의 단단한 체구에 짙은 눈썹과 진한 쌍꺼풀이 인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도연이라고 불렀고 센터 내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막내로 통했습니다. 최상우 경사는 부산 출신의 베테랑 해경이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10년을 보낸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후배들을 챙기는 따뜻한 성격으로 상우 형이라 불렸습니다. 그날도 그는 도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벌써 20시간째잖아. 도연은 커피를 받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죠. 두 사람은 태풍이 몰고 온 사고 신고를 처리하느라 전날 아침 6시부터 계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표류하는 어선 3척을 구조했고 양식장 파손 신고 12건을 처리했으며 실종 신고 4건을 접수받아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교대 인원이 도착하려면 아직 4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1시 23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신고자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말이 자주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23번 부표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 최 경사가 수화기를 받아 차분히 물었습니다. 침착하세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23번 부표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이에요. 혹시 사람이 보입니까? 배가 뒤집혀 있거나 누군가 물에 떠 있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안 보이는데 기름띠가 너무 넓게 퍼져 있고 냄새가. 죄송한데 빨리 와주세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최 경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고속정을 출동시킬 상황이었지만 대형 선박들은 모두 다른 구조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5m짜리 고무보트 한 대뿐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위험해. 파도가 아직 3m는 되는데. 최 경사가 만류했습니다. 선배님은 여기서 무전 지원해 주세요. 혹시 추가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금방 상황만 확인하고 올게요. 도연은 이미 방수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방수 손전등과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헬멧의 끈을 조이며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23시 15분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연아, 뉴스 보니 통영의 태풍 피해가 크다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빠도 걱정하고 있다. 답장을 하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 경사가 부르는 소리에 그는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현아, 절대 무리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 네, 걱정 마세요. 1시 31분. 도현은 고무보트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25마력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앞 작은 선착장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능숙하게 보트를 조종해 암흑 같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붉은 항해등과 녹색 항해등이 어둠 속에서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최 경사는 부두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1시 36분. 최성우 경사는 무전기 앞에 앉아 도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GPS 신호는 23번 부표에서 북쪽으로 약 180m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8노트로 천천히 접근 중이었습니다. 도현아, 현재 상황 어때? 무전기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으로는 파도 소리와 엔진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23번 부표 확인했습니다. 징고자가 말한 대로 기름띠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네요. 징고자 선박은 보이나? 아직 안 보입니다. 계속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도현의 마지막 정상적인 교신이었습니다. 1시 39분. GPS 신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 무전도 끊겼습니다. 최 경사는 즉시 무전기로 다시 불렀습니다. 도현아, 응답해. 한도현 순경, 들리면 응답하라. 오직 무전기의 백색 소음만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최 경사는 다시 한번 더 크게 불렀습니다. 한도현, 위치 보고하라. 도현아.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최 경사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인근을 순찰 중이던 해경정에 무전을 보냈지만 가장 가까운 배도 현장까지는 40분이 걸린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예비 고무보트를 끌어냈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했지만 1초가 급했습니다. 1시 47분. 최 경사는 23번 부표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현의 고무보트는 23번 부표에서 북쪽으로 약 210m 지점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트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엔진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보트의 앞쪽 로프였습니다. 원래 8m 길이의 계류용 로프는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었고 잘린 끝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 경사는 조심스럽게 도현의 보트에 접근했습니다. 보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배터리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방수 손전등은 선미 쪽 의자 아래에 굴러가 있었는데 여전히 켜진 상태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표를 다시 살펴보니 더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표의 동쪽 면에는 검은 페인트 자국이 길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선박이 부표를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표 이쪽 난간에는 도현의 작업용 장갑 한 짝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면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찢어져 있었고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경사는 즉시 본부에 비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2시 10분.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도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조류 계산에 따르면 만약 도현이 1시 39분에 물에 빠졌다면 2시간 후에는 남쪽으로 최대 3.7km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그 범위를 모두 뒤졌지만 도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수색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제야 현장의 이상한 점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기름띠의 분포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선박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이라면 한 지점에서 시작해 조류를 따라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띠는 마치 의도적으로 뿌려진 것처럼 23번 부표를 중심으로 반경 200m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현장 주변에서 어떤 선박의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선의 흔적도 다른 사고 선박의 파편도 없었습니다. 오직 도연의 고무보트만이 을씨년스럽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으로 최초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 전화는 선불 휴대전화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전화는 신고 직후 꺼진 상태였습니다. 기지국 추적 결과 신고 당시 전화기의 위치는 23번 부표에서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최 경사는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품들을 하나하나 봉인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연의 장갑을 비닐봉지에 넣으면서 그는 6개월 전 도연이 처음 센터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이라고 인사하던 청년. 그 청년이 지금 차가운 바다 어딘가에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004년 9월 18일 오전 8시. 한도연의 부모는 거제에서 통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씨는 거제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상철 씨는 조선소에서 30년간 용접공으로 일해온 묵묵한 가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통영해경 파출센터 앞에 도착한 김영숙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최성우 경사가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차가운 물에서 엄마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한상철 씨는 아내를 부축하며 최 경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아들이 왜 혼자 나간 겁니까? 최 경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풍 직후의 인력 부족, 단순 확인 신고였던 점, 도연이 자원에서 나갔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갔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경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상철 씨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도연이가 그런 아이였으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수색은 7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경, 해군, 민간 어선까지 총 23척의 선박이 동원되었고 잠수부 12명이 교대로 수중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0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신은커녕 구명조끼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월 21일 수색 4일째 해경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작은 어선을 빌려 자체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도연이 입었던 구명조끼와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며 어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주황색 조끼 본 적 없으세요? 우리 도연이가 입고 있었어요. 한상철 씨는 거제와 통영 사이의 모든 포구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도연이 어딘가에 표류에 올라왔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연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10월이 되자 언론의 관심도 시들었습니다. 태풍 직후 실종된 젊은 해경이라는 제목으로 며칠간 보도되었지만 곧 다른 뉴스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통영 지역 사회는 도연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수색을 도왔고 도연의 해양경찰학교 동기들도 휴가를 내어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수색을 도왔고 도연의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인 박준혁 순경은 김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남을 도와주고 저희가 끝까지 찾을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11월이 되자 공식 수색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도연은 실종자로 분류되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도연이 실종된 지 104일째 되는 날 김영숙 씨는 도연의 방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양경찰학교 졸업 앨범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정의의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에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제가 해경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걱정하실까봐 항상 괜찮다고만 했는데 사실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아들 도현 올림. 김영숙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상철 씨는 아내의 어깨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1년 봄, 한도연 실종 사건은 이제 통영해경 내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23번 부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곳을 지날 때 7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최상우, 이제는 전직 해경 최상우였습니다. 최상우는 도연이 실종된 후 2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도연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배님, 저 여기 있어요. 왜 절 찾으러 오지 않으세요? 그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고 근무 중에도 자주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2006년 11월 최상우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부에서는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해경 자격이 없습니다. 후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시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퇴직 후 최상우는 통영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경비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그의 진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연의 실종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원룸 벽면은 온통 지도와 서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18일 당시의 해류 도표, 기상 데이터, 선박 운항 기록, 통화 기록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그날 밤의 퍼즐을 맞추려 했습니다. 최상우는 특히 몇 가지 문점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신고자의 정체였습니다. 선불폰으로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신고 내용도 이상했습니다. 배가 뒤집혔다거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지 이상한 냄새와 뭔가 떠다닌다는 모호한 표현뿐이었습니다. 둘째, 기름띠의 분포였습니다. 최상우는 해양환경공단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당시 기름 샘플 분석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일반 선박 연료가 아닌 산업용 폐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도연을 찾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고 이 사실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로프가 절단된 방식이었습니다. 최상우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로프 단면은 고열로 녹아 끊어지는 적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최상우는 이 의문점들을 정리해 2008년 통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추가 단서가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절망한 최상우는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2004년 9월 18일 새벽 통영해상에 있었던 모든 선박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어선 43척, 화물선 8척, 여객선 2척. 그는 이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그날 밤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태풍 때문에 항구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형 화물선의 선장 장성우는 최상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항구에서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는 거요? 장성훈, 38세, 부산 출신. 연안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며 주로 부산 통영 여수항로를 운항했습니다. 최상우는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장성훈의 화물선은 사고 당일 새벽 약 30분간 AIS 자동식 별장치 신호가 끊긴 공백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상우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장성훈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성훈과 함께 일하던 부기관사 정혜일이 2005년 초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상우는 정혜일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되었고 은행 계좌도 2005년 2월 이후 거래가 없었습니다. 정혜일의 가족들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2010년 9월 18일 도연의 6주기. 최상우는 여전히 23번 부표 근처의 한 도로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현아, 형이 꼭 진실을 밝힐게.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꼭 밝힐게. 그리고 2011년 5월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오후 2시 17분 경찰청 민원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공중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처음엔 평범한 민원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4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이 시끄러운 것으로 보아 거리에서 전화하는 듯 했습니다. 저 신고할 게 있습니다. 7년 전 2004년에 통영에서 실종된 해경 있죠? 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도현 순경 말입니다. 그거 사고가 아니에요. 직원은 즉시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원을 밝혀주시면. 신원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장성훈이라는 사람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그날 밤 한도현 순경을 유인했어요. 유인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가짜 신고였어요. 장성훈 일당이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한도현이 그걸 목격할 뻔했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산업폐유를 바다에 버리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감시가 느슨할 때를 노린 거죠.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직원은 다시 전화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제보는 즉시 특별수사팀에 전달되었습니다. 팀장인 강석준 경정은 7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성우 전 경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최성우는 녹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단서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성우는 자신이 7년간 모은 자료를 수사팀에 제공했습니다. 특히 장성훈의 선박운항 기록과 AIS가 끊긴 정황, 그리고 정혜일의 실종에 대한 자료는 수사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장성훈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2004년 9월 당시 통영해경 순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도연은 실종 3일 전인 9월 15일 23번부 표 인근의 역을 순찰하며 사진을 촬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진 파일은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사진을 복원하고 확대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선박 한 척. 확대하니 선명하게 장성훈의 선박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불명의 바지선이 있었고 검은 액체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장성훈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실종 사건 이틀 후 장성훈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회사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장성훈의 전처 김미경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수사팀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의 사진을 보자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김미경 씨는 7년간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와 달리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랑 또 다른 냄새. 방수복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는 제 목을 잡고 협박했어요. 한마디라도 하면 너도 같이 죽는다고. 그녀는 그날 이후 장성훈과 별거를 시작했고 2년 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증인을 찾았습니다. 당시 장성훈 밑에서 일했던 선엄 박상민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일하다가 최근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에 있었습니다. 장성훈이 갑자기 무전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해경이 오고 있다. 준비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30분쯤 후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갑판에 올라가 보니 장성훈과 정혜일이 누군가를 바다에. 박상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렸고 그래서 한국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7년 전 그날 밤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정혜일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부기관사로 3년간 근무했던 그는 2005년 2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혜일의 여동생 정미선 씨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의외의 증언을 했습니다. 오빠가 2005년 초에 갑자기 전화했어요. 한동안 연락 안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라고만 하고 끊었어요. 수사팀은 정혜일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2005년 2월 15일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의 CCTV에 정혜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일본행 페리에 탑승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한편 장성훈의 알리바이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항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술집 주인도 이를 확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술집 주인 최봉수 씨를 다시 조사하자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장성훈이 저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어요. 100만 원을 주면서
9월 18일 새벽에 여기서 술 마셨다고 해달라고. 저는 돈이 필요했고, 죄송합니다. 수사팀은 폐유 투기의 전모도 파헤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로는 불법 폐유 처리 브로커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유를 정식 처리 비용의 10분의 1 가격에 수거해 몰래 바다에 투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이들은 대규모 투기를 계획했습니다. 울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나온 폐유 20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정식 처리 비용은 2억 원이었지만 이들은 2천만 원에 수거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 해상 감시관에 스내진 틈을 노려 통영 앞바다에 투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9월 15일 한도연이 순찰 중 촬영한 사진은 이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비록 한도연 본인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조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도연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성훈의 부하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도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하면서 낡은 항해의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일지의 2004년 9월 18일 항목은 일부가 찢겨 있었지만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경보트 접근, 선장 지시로 로프 준비, 대상 확보, 처리 완료, 폐유와 함께.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성훈 일당은 한도연이 접근하자 마치 조난선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한도연이 구조를 위해 로프를 연결하려 할 때 그들은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휴대용 가스토치로 로프를 녹여 끊었고 한도연을 폐유와 함께 바다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수사팀은 장성훈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7년이나 버틴 게 기적이지. 2011년 6월 20일 장성훈이 구속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7년 전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먼저 폐유 투기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소규모 범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화학 공장 7곳과 연결되어 있었고 2001년부터 산업 폐유를 불법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대표 김모 씨였습니다. 그는 이미 2009년에 간암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로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브로커 이준호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도 비중이던 그는 인터폴의 협조로 2011년 7월 송환되었습니다. 이준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도연 순경권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9월 15일 장성훈이 전화를 했어요. 해경이 사진을 찍었다고 우리가 잡힐 수도 있다고요. 김 대표는 즉시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폐유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준호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진술했습니다. 장성훈이 계획을 짰어요. 태풍 직후라 해경 인력이 부족할 때를 노렸죠. 가짜 신고로 한도연을 유인하고 혼자 오면 제압하기로. 정혜일이 반대했지만 장성훈은 내가 안 하면 너도 같이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9월 18일 새벽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장성훈의 부하가 선불폰으로 통영해경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치를 23번 부표로 지정한 것은 그곳이 폐유 투기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1시 31분 한도연이 고무보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23번 부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모두 끄고 AIS도 꺼둔 채 유령선처럼 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신고자가 말한 이상한 냄새의 정체가 폐유임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장성훈 일당은 조난 신호를 보내며 한도연의 접근을 유도했습니다. 해경으로서 한도연은 구조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로프를 던져 연결하려 할 때 숨어있던 선원들이 일제히 덮쳤습니다. 한도연은 정했지만 다수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의 무전기는 부서졌고 GPS 장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폐유가 가득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한 폐유가 아니라 슬러지와 금속가루, 침전물이 뒤섞인 유성 폐기물이었습니다. 점도가 높고 덩어리째 가라앉는 이 혼합물에 휩쓸린 시신은 강한 조류를 타고 곧바로 더 깊은 수심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7년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성훈은 증거인멸을 위해 한도연의 고무보트를 부표 근처로 옮겼고 로프를 고온으로 녹여 끊었습니다. 장갑 한 짝을 일부러 남겨둔 것은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범죄에도 빈틈이 있었습니다. 정혜일이 남긴 항해일지, 김미경이 목격한 혈흔 묻은 방수복,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내부 제보자의 전화. 검찰은 또 다른 공범들도 추적했습니다. 선원 5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박상민 외에 1명, 조타수였던 윤모 씨를 캄보디아에서 찾아냈습니다. 윤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범이죠. 그 젊은 해경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지옥 같은 7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미스터리가 더 밝혀졌습니다. 2011년 5월 경찰청에 제보 전화를 한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음성 분석과 통화 패턴 분석 결과 그는 정혜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에 숨어있던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정혜일을 찾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그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다만 2011년 6월 도쿄의 한 절에서 한도연의 넋을 위하여라고 쓰인 미패가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2011년 7월 3일 오전 10시 장성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한도연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그들을 많이 늙게 했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씨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깊은 주름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상철 씨는 조선소를 은퇴하고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성훈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김영숙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한상철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도연이를. 판사가 인정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2004년 9월 18일 한도연 순경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법정에 흐느낌 소리가 퍼졌습니다. 최상우도 방청석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도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명령했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성훈의 진술에 따라 폐유 투기 지점과 당시 조류를 계산해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2011년 7월 15일 수색 12일째 마침내 발견이 있었습니다. 23번 부표에서 남동쪽으로 8.7km, 수심 47m 지점. 사람의 유골로 추정되는 뼈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한도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것은 부식된 해경 배지와 벨트 버클이었습니다. 7월 18일 한도연의 유골이 가족에게 인도되었습니다. 통영해경 본부에서 연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했고 한도연에게는
특징과 함께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말했습니다. 도현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더는 춥지 않을 거야. 한상철 씨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자랑스럽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못해서. 최상우는 연결식장에서 한도현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현아,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 편히 쉬어. 9월 18일. 한도현 실종 7주기이자 진실이 밝혀진 해. 최상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이제 형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키려 했던 이 바다를 우리가 계속 지킬게. 장성우는 2012년 3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준호는 징역 15년, 박상민과 윤모 씨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해일은 끝내 잡히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수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도현의 이야기는 이제 해양경찰학교의 필수 교육 과정이 되었습니다. 신입 해경들은 선배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